쇼크가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고용 쇼크, 에너지 쇼크, 반도체 쇼크까지 동시에 때려 맞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미 증시가 막판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응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금요일이 미국의 고용보고서 실업률이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그래도 조금씩 둔화되면서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이었는데 다시 내려갔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3.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고용 현황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긴축 속도가 늦춰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빨리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연준조차도 내년에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갈 것을 각오하고 혹은 의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말 다 돼가는데 3.5%로 실업률이 내려갔다? 이거는 증시에 특히 좋지 않은 악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증시가 금요일날 또 크게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자세히 뜯어봤을 때 신규 고용 증가는 둔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신규 고용자 수를 월별로 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월별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고용이 둔화된다는 건 맞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매월 고용되는 신규 일자리 채용 숫자가 아직도 26만 명인데, 근데 지금 연준이나 월가에서 기대하는 건 10만 개 이하, 침체가 오려면 5만 개에서 7만 개까지 내려가야 된다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용시장을 악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요거죠. 임금 둔화를 시키겠다. 너무 일자리가 타이트하니까 너도나도 임금 올려달라. 그러니까 임금 둔화가 안 돼서 물가가 안 잡힌다. 이건데 시간당 평균 임금조차도 아직 그렇게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5%면 높은 편. 코로나 이전에 평균 임금 상승률이 한 2, 3%대였던 걸 생각하면 아직 한참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 보고서를 봤다면 연준 위원들은 다시 한번 굳게 긴축을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또다시 이번 주 초반에 좀 반등하나 했더니 하락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됐고, 특히나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러 돌아오고 있지 않다. 심지어 5만 7천 명의 노동력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고 참 놀랐는데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 15세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나 일을 하러 참여하느냐,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요 위에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 5만 7천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5만 7천 명이. 더 들어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래서 제가 여기 떠났지만은 연준 의장의 속마음은 아마 이 정도 긴축 금리 인상을 해도 아직도 부족한가? 일하러 안 돌아오네.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정도의 자료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 쇼크가 나왔고요. 안 좋은 측면에서의 실업률 쇼크가 나와버렸고요. 반대로 말하면 미국 경제는 너무 좋다. 아직까지는 끄떡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증시에 또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업률은 가장 늦은 지표 아니냐. 맞습니다. 가장 경제 지표 중에 늦은, 이걸 보고 판단하면 이미 다 일은 벌어진 다음에 나오는 지표가 바로 실업률이기 때문에 경제 선행 지표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 나왔던 채용 공고, 일자리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게 실업률하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과거에도 채용 공고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걸 반등의 빌미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곧 실업률이 올라갈 텐데 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 지표는 이미 고용시장 안 좋아지는 걸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설명드렸을 때 채용 공고 숫자가 팍 꺾이는 게 보이실 텐데, 요게 지난달에 1100만 건 나왔었는데 무려 100만 건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 감소로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일자리 공고 내놓는 비율이 무려 10% 감소했으니까 정말 많이 감소한 거고, 고용시장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 자료인데도 아직 이 후행 지표인 실업률은 예상치만큼 못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후로 최대폭 감소입니다. 확실히 금리 인상 긴축이 먹혀들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또 말할 겁니다. 아직도 한 명당 일자리 수는 많다. 고용이 꺾이고 있지만, 일자리 수는 꺾이고 있지만 1인 실업자당 일자리 수가 2개가 말이 되냐. 제가 취업하러 가면 저보고 오라는 직장이 2개씩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높아지고 고용시장이 과열돼 있다.
그래서 이게 내려와야 된다 하는데 아직도 1.7배. 저 한 명당 일자리가 1.7개 정도 있으니까 코로나 이전, 즉 1.2 정도까지 내려오려면 멀었다. 여기까지 내려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정하려면 긴축이 지금 멈출 이유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나 이런 데서 해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고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2%, 3%로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가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결국은 노동시장이 붕괴될 때까지, 완화도 아닙니다,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금리 올릴 거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준 의장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 정신들 못 차렸구만 이러면서 아직도 일할 생각이 없구만, 벌어놓은 돈이 많구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업률 4% 정도는 넘어야 긴축 속도를 늦출까 말까 한데 요원하다, 멀었다, 3.5가 말이 되냐, 아직 멀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 속도면은 실업률이 아무리 갑자기 오른다 해도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2023년 3월까지는 중단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쭉쭉쭉 올리면 금리 고점은 4.5에서 4.75로 유지한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라는 게 한번 박살나면 연준 의장이 말한 대로 적당히 경기를 잡는 게 아니고 박살나니까, 특히나 실업률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평균 26개월 오른대요. 와, 그러니까 26개월이면 2년이거든요. 한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2년 가까이 경기가 이렇게 쭉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빼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침체가 왔던 시기를 봤을 때 26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실업률이 막 오르면서 지금 3.5니까 본격 오르기 시작하면 5 이상 올라가면서 경제가 막 망가진다는 거죠. 대량 실업자들이 나오면서. 자, 이게 우리가 이거 바라고 있는 것도 웃긴 얘기인데 이 정도는 돼야 연준이 살짝 고민해 볼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보고서 상으로는요. 그래서 과거에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실업률이 좀 후행해서 뒤따라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준금리 올리니까 아직은 실업률이 끄떡없는데 좀 있으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오르면 무조건 침체가 거의 예외 없이 왔었고, 침체가 오고 나서는 연준도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다. 인데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제가 봐도 갑작스럽게 오겠죠. 예고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려워질 텐데 이때 가봐야 이제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증시는 이 전까지는 계속 관망을 할 것 같고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단기 반등이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처럼 다시 또 내려오는 실망이 연속되는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용이 쇼크가 나오면서 결국은 여기 파란색이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인데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미국의 2년 금리는 이번 주 금요일 장 마감하기 전까지 4.3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4.3, 4.5 간다는 걸 반영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진짜 올라갈 것 같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하면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확정입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고요. 그럼 연말에 기준금리 4%, 4.25는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보면서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예요. 연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자꾸 1970년대 언급하는데 지금 1970년대 연준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1930년대 연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930년, 31년에 연준이 그때 대공황이 왔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려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준의 최대 실수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인데, 마이클 버리가 지금 연준이 지금 이거 아주 초과삼간 다 태우겠다, 인플레 잡으려다가 아주 대공황급 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마이클 버리는 내심 하락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이제 나와서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참 금리를 올리고 좀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바로 실업률이 올라가 주길 바라니까 너무 무리해서 또 정책을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게 뭐냐, 올해 연말까지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 됐을 때 어디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을까를 시장이 반영하는 건데, 요거를 이번 주에 고점을 돌파했어요. 고용보고서 나오면서 4.35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것 같다. 대략 확률상 올해만 지금 3%포인트 금리 올렸는데 아직도 1.25 정도는 최소 더 올려야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빅 스텝 한 번.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 예상 경로 오른쪽 자료 보시면 내년 3월까지 4.7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금리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잠깐 내려갔다가 결국은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내년 말까지도 금리가 4% 위에서 노는 확률입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바뀌는 숫자니까 너무 이거 보시고 걱정하실 건 없지만 현 시점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용 쇼크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주 초반에 상승했다가 주 후반에 하락 마감하면서 보합 제자리 걸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S&P 500이 3,600 정도에서 치열하게 공방 중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여기 밑에 선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선이 20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 요게 웬만한 위기는 다 이겨냈었는데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때만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냐 아니냐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 중입니다.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야,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반등해주지 않겠냐랑 아니다, 더 내려간다라는 팽팽한 지금 싸움이 2주 정도째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3,600 깨고 본격적으로 내려가면 기관들이나 개인들 레버리지 써놓은 거, 빚내서 투자한 거, 마진콜, 청산이라고 그러죠. 갚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항복성 투매가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S&P 500이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호재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호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최근 3개월 동안의 미국 증시인데 지금 그 구독자분들도 채팅창에 뭐라고 해주냐면은 이젠 실망밖에 없다, 기대가 안 된다. 맞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플레 피크 될 거야 하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연준이 돌아설 거야 하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인플레 피크 아니야 했는데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연준이 돌아설 거야 떨어지고, 이번 주에도 연준이 돌아설 거야 했는데 떨어지고, 여기 토르의 망치가 있습니다. 여기 망치로 두들겨 맞는 모습입니다. 계속 좀 올라가면 내려가고 좀 올라가면 내려가고, 지금 이러면서 완전히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그런 희망회로조차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되고 나스닥도 제가 말씀드린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치열하게 공방 중인데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반등에 실패해가지고 반등을 하고 좀 이렇게 올라가줬으면 희망회로라도 돌려볼 수 있는데 베어마켓 랠리조차도 지금 기대가 안 되는 부정적인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좀 특이했던 게 요 맵은 우량주 현황표인데 주간 수익률입니다. 주간으로 이번 주 어땠는지 보여주는 건데 3대 지수는 보합 마감, 강보합이라고 하죠. 보합 마감인데 에너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요게 또 이슈가 있어서 잠깐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게 맞는데 증시 전반적으로나 어떤 물가 측면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또 잠잠했던 에너지 쇼크 다시 시작될까? 이제 겨울도 오는데 이제 날씨도 본격적으로 좀 추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이 또 평소보다 춥다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유가가 80불대에서 90불대로 일주일 내내 오르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야, 상승폭도 올 3월달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시적 반등일 수도 있지만 요 유가가 오르면 다시 휘발유도 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휘발유도 슬슬 오르기 시작하는데 요게 어떻게 또 쇼크로 이어질지 또 걱정이 되는데 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슈 중에 하나였죠.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러시아, 사우디 이런 석유 생산국,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열렸는데 미국이 그렇게까지 말렸는데도 대규모 감산을 발표합니다. 석유 많이 안 뽑아내겠다는 거죠. 생산 안 하겠다는 거죠. 석유를 많이 생산 안 하면 기름값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푸틴이 아주 기분 좋게 웃고 있습니다. 아주 둘이 이제 친구 먹는 거죠. 의형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둘이 신났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패닉이 왔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바이든이 실망한 모습, 이 녀석들이 이러면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이슈 때문에 유가가 아주 막 급등을 더 한 부분도 있는데요. 오죽하면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빈살만이 아주 치아가 다 보이게 웃고 있는데 푸틴이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트루 프렌드 진정한 친구를 사우디에서 찾았다 이러면서 러시아와 사우디의 협력, 이걸 언론들이 많이 다뤘는데요. 바이든의 외교 실패다. 결국은 이거는 바이든이 못 막아냈다. 이렇게 풍자가 섞인 그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막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 산유국들이. 그래서 외교 실패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더 설명드리면 2022년 11월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최대 폭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봉쇄돼서 기름을 안 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산유국들이 기름을 생산을 줄였는데 그때 이후만큼 지금 줄인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최대폭.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번 11월부터 이렇게 기름이 쭉쭉쭉 줄어드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름 공급이 줄어드니까 유가가 상승할 여력이 많아지겠죠. 지금 했던 거에 비해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감산은
일당 100만 배럴 정도 추정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감산은 감산이니까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 요인이 많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펙 회원국들의 재정 균형 유가라 그래서 유가가 얼마 정도 유지돼야 이 산유국들이 돈 버냐를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7, 80불만 유지돼도 지금 오펙 회원국들은 완전히 돈 버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도 뭐라고 이 사우디 장관이 말하냐면은 어이구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공급을 더 줄여서 유가 방어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기름을 안 써? 그러면 내가 기름 생산량을 팍 줄여가지고 수요가 줄은 것보다 공급을 더 줄여서 내가 유가를 올리겠어. 이런 의지를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90불 밑으로는 양보 못한다라는 말까지 직접 했죠. 90불 위로 올려놓겠다.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도 유가가 90불 위로 마감을 했는데 일시적일지 아니면 더 높아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높아지면 여러모로 좀 경제 물가 측면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본격 겨울이 이제 앞두고 산유국들이 전쟁 선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석유 전쟁, 에너지 패권 전쟁을 미국과 유럽에 선포했다. 한판 붙자. 이제 이번 겨울에 내가 너네들한테 본때 보여줄게. 이런 지정학적 갈등의 또 새로운 국면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연합을 이제 맺고 특히 본격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겨울 앞두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전쟁 선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어떻게 보니까 이제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의 대결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여기 기름통 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합성을 절묘하게 해놓은 건데요. 그렇게 바이든이 가가지고 기름 좀 제발 늘려달라고, 유가 안정 좀 시켜달라고. 왜냐하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발 11월까지만 참아줘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바이든이 아주 열받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백악관 아주 이례적으로 실망했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여기도 보시면 오펙한테 바이든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제발 11월까지만 제발 도와줘요 이렇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사에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70년간의 동맹이 무너지면서 급격히 갈라서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백악관이 이제 너네 오펙 플러스 지금 러시아랑 연대하는 거지, 너네 러시아랑 같은 편 먹는다는 거지 라면서 여기 백악관에서 근시안적 결정에 실망했다. 너네 지금 짧게 보는 거지, 너네 장사 오래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앞으로 아주 미국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지 라는 살벌한 경고에다가 백악관 대변인도 러시아랑 연대하는 게 분명하다 이거 그러면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죽했으면 바이든이 오펙의 감산 결정 막판까지도 이 오펙 회원국들한테 로비까지도 했대요. 총력전을 펼쳤대요. 제발 감산 좀 덜 해라. 이번에만 좀 봐줘라. 이랬는데 실패까지 돌아갔으니까 참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겠습니다. 오죽하면 기사에 바이든 지지율은 유가와 반비례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휘발유 내려가서 지지율 올라갔었는데 그럼 딱 선거 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봐라 물가 잡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시켜서 물가를 안정시켰다 할 텐데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기사가 이겁니다. 야,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까지도 제재를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늘리겠다 하는데 저희 깜짝 놀랐거든요. 베네수엘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기름 즉 원유 매장량이 1위입니다. 1위인 베네수엘라인데 미국이 제재를 걸어놨었거든요. 10년 가까이 마두로 독재 정권에 제재를 걸어서 석유를 수출을 못하게 막아놔서 이렇게 석유가 많은데도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론 진짜 망한 건 아니고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받는 나라인 베네수엘라마저도 제재를 풀어준다 이러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미국이 급한지 알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사우디보다도 많이 원유 쌓아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하기 전만 해도 하루에 뭐 200만, 300만 배럴도 생산 수출했던 엄청난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 이때는 엄청 잘 살았다 그러죠. 남미에서 GDP 이런 거 1등 했던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40만, 50만 배럴도 수출을 못 한대요. 다 망가뜨려 나가지고. 근데 이제 제재 풀어주면 베네수엘라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또 이것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야 지금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하고 손잡는 거냐 이제 이렇게까지도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언제는 베네수엘라 인권 탄압이니 독재 정치라서 절대 손잡을 일 없다고 했는데 이제 급해지니까 독재 정권마저 도와준 거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만 해도요 트럼프 정권에서 정권 붕괴까지 시키려고 했었어요. 지금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트럼프 정권 때
베네수엘라 정권의 돈줄을 마르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베네수엘라 석유 회사를 제재해서 돈줄 마르게 해서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붕괴시키려고까지 했었는데 불과 2년 3년 만에 지금 반대 현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도와주죠. 심지어 이제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때부터 제재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때부터니까 한 8년 정도 제재를 했었는데 이거 분위기 극적 반전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하고 있고 이번 달 말까지 발표한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막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 에너지 기업 쉐브론 통해서 아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극단적으로 미국의 원유 수출까지 전면 금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와요. 이거는 더 비현실적인 얘기 같은데 얼마나 지금 백악관이 급한지가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기름을 수출을 못하게까지 막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기름 가격이 안정될 테니까 남아돌 테니까 미국 물가 잡으려고. 그래서 중간 선거 한 달 남으니까 막 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데, 이렇게 만약에 하면 백악관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정책 수단이고, 지금 석유업계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반발하고 막 찾아와서 말이 되는 소리냐, 수출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그 지금 11월까지 어떻게든 물가 잡아야 되니까 실현 가능성은 낮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동맹국인 유럽도 저리 가라죠. 지금 미국에서 가스 수출 받아가지고 유럽이 또 버티기도 하는데, 이러면 완전히 동맹국인 유럽마저도 최악의 에너지난을 맞게 될 거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정리해보면 오펙에 대응해서 전략 비축유, 비상시에만 방출하는 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대응도 나오는데, 이건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배럴 해봐야 뭐 10일이면 다 소진된대요. 의미가 없고, 베네수엘라나 이란 이런 산유국들의 제재를 완화해서 기름을 풀어주는 방법, 이것도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든 뭔가 나올 것 같고, 최악의 수단으로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만만치 않은 방법들이어서, 그래서 시장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보는지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동맹국인 이제 유럽들도 반발하는 겁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대놓고 미국을 저격해서 미국이 세계 위기를 조장하고 부추겨서 이득을 얻고 있다. 지금 이 경제 위기에서 이득 보는 나라가 어딘지 봐라. 미국이다.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득 보는 건 미국이다. 우리 동맹국 유럽한테도 천연가스 막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유럽이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국제에너지기구 총장이 또 경고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올해는 괜찮다라고 말한다. 급하게 가스랑 에너지 충전해놨거든요. 일단 올해 겨울은 오케이. 넘길 수 있는데 당장 내년 2, 3월부터는 문제다. 지금 쌓아놓은 기름, 가스를 아무리 절약하면서 쓴다 해도 비축량이 20-30% 아래로 떨어질 텐데, 그럼 내년 초에 오는 추위와 내년 말에 오는 그런 겨울은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이제 내년부터는 러시아산 가스도 당장 못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채워놓은 가스는 대부분 러시아산이래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요게 내년에 이제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까지도 뭐 수출 금지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일 수 있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럽은 난리 났죠. 근데 참 모든 공공건물 화장실에 온수가 안 나오고 따뜻한 물 안 나오고,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도 불 꺼놓는 거죠. 오죽하면 뭐 정치인들도 셔츠 대신에 목티를 입고 따뜻한 스웨터 입고, 지금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셔츠 안 입고 목티 스웨터 운동하고 있고, 오페라 극장 공연장 폐쇄해서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고, 이제 명품 매장들도, 원래 명품 매장들은 24시간 막 불 켜놓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기비 아끼려고 불 끄라고 하고, 진짜 짠내나는 유럽의 월동 준비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워질 텐데 이게 잘 넘어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또 올라가고 천연가스 유가 올라가면 유럽의 경기 침체, 요즘 얘기 잠깐 들어갔는데 끝난 게 아니죠. 에너지 쇼크 가능성이 또 불거질 것 같습니다. 잠잠했던 에너지 쇼크. 그러니까 뭐 한 주는 금리 쇼크, 한 주는 에너지 쇼크, 지금 계속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래서 에너지 쇼크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고용 쇼크, 에너지 쇼크에 이어서 반도체 쇼크까지. 진짜 어디까지 쇼크가 나올 수 있을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깜짝 놀랐어요. AM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CPU 이런 거 하는 반도체 기업인데, 실적 발표 날이 아니에요. 아직 실적 수준이 아닌데 갑자기, 요즘 자진납세라 그러죠.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 이만큼 안 좋아라고 미리 발표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안 그래도 실적이 나쁠 것 같았는데 그거보다도 15% 이상 낮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특히나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여기 마이너스 난 게 개인용 PC가 예상보다 더 낮게 마이너스 40%. 와, 아무리 작년에 코로나 특수를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PC 판매량이 마이너스 40% 반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거 보면서 컴퓨터 수요 악화에 숨이 멎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지금 리사수 요 AMD의 CEO가 창백합니다. 여기 얼굴이 창백하게 파랗게 질려가지고 지금 PC가 안 팔려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핑계지만 뭐 반도체 주식은 기본이고 PC가 안 팔려? 야, 그럼 애플도 안 팔리고 마소도 하드웨어 파는데 휘청하겠네. 이런 우려까지 이제 확산. 원래 이제 우려는 전염병처럼 퍼지니까 이게 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테크들도 빠진 것도 요 이슈도 한몫했고 거기에 동시에 수출 규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반도체 중국에다가 수출 규제하는 건 이미 워낙 많이 나왔던 내용이어서 사실 새로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예상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긴 합니다. 반도체나 장비 중국에 팔 경우에 허가를 다 받아라.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기업들 대상으로 서면 통보 미리 경고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상무부에서 통지를 내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구나. 이제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정도면 뭐 당분간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마침 중국도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미국이 하도 이러니까 반도체 직접 만들기로 선언을 했죠. 이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아유, 우리 엔비디아, AMD 이제 이런 거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요 하면서 직접 만들고 맙니다. 좀 시간 걸리더라도 우리 그냥 직접 반도체 내재화 할게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는 이 모습이 보여지니까 지금 반도체 쪽들이 안 그래도 지금 실적도 안 좋아 죽겠는데 미국의 이제 수출 규제안까지 겹 악재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MD도 지금 3년 주가가 마이너스 65%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하루에 마이너스 15%가 빠졌습니다. 예상치보다 매출이 15% 낮아진다고 하니까 진짜 주가도 15%가 빠졌는데 이게 코로나 때 빠진 낙폭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게 박살이고요. 마이너스 65%. 이 정도 가격이면 2020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65%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칩 규제 발표와 함께 AMD도 실적 안 나오고 하니까 8% 하루 만에 빠지면서 전 저점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도 금요일날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실적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4분기에도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안 좋을 거다,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정도 내외로 다들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 전후로 이렇게 주가 바닥을 찾겠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한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길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너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게 미국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투자하겠다, 공장 짓겠다 밝힌 기업들의 지도입니다. 여기 표시 안 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번 주에도 IBM도 여기 추가로 뉴욕주에다가 10년 동안 막대한 돈 쏟아붓겠다. 뭐 마이크론도 계속 발표하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삼성전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TSMC 등 여기 보시면 진짜 이제 미국의 땅이 무슨 중국 마냥 공장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시대가 진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매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옛날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미국 땅에 이렇게 반도체 공장들이 이러다 제일 많아지겠어요. 진짜 다 불러 모으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이번 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IBM 가가지고요. 공장 가가지고 공급망은 이제부터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끝나게 될 거다. 이 말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엄청 바뀌는 것 같아요. 급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진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 있는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IBM의 양자 컴퓨터인데 이제 IBM이 한 50년 만에 부활하나? IBM이 원래 PC 컴퓨터의 전설 레전드잖아요. 미국에 인텔과 함께. 이제 IBM도 밀어주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아직은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를 유심히 보면서 막 계속 설명도 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IBM 공장 가가지고 이런 연설도 또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건 공감해 주실 텐데 단기적으로는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서 잘 째려보면서 좀 추가 매수를 잘 해놓으면은 다음 사이클 때 또 뿌듯한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맞는 것 같은데 좀 단기간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긍정적인 거 그것도 하나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드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상으로 최근 2주 동안 드디어 코로나 폭락했던 그 바닥 구간에서 나왔던 개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애플이 순매도 1위에 올랐대요. 이제 드디어 미국 개미들이 애플을 던지나 봐요. 버티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2주간의 매도세는 코로나 봉쇄 충격으로 폭락했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가팔랐던 걸로 분석된다.
개미 투자자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놓지 않았던 애플을 드디어 순매도 1위, 가장 많은 금액을 던진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테마주, 잡주부터 빠지다가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애플, 테슬라가 빠지는데 드디어 이제 개미들이 애플 던진 거 보면 보통 애플은 끝까지 안 팔거든요. 진짜 기사처럼. 근데 이제 애플 던진 거죠. 이번 주는 아마 테슬라를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지난주까지의 자료니까 이번 주에 테슬라가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개미들은 거의 가치주처럼 대접받았던 대형 기술 종목을 내던졌다. 투자자들이 희망을 잃고 주식을 매각하는 항복, 이른바 캐피출레이션이 드디어 바닥에 바짝 다가서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기사 나왔는데 애플도 던지고 메타, 알파벳, AMD 이런 거, 나이키, 마소, 엔비디아 이런 거를 엄청 던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개미들이 파는 거는 긍정적인 건데 워낙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또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시장이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일하게 긍정적인 기사 하나 이번 주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주요 성장주와 ETF 현황 잠깐 보시면 주 후반부에 급락을 해서 그렇지 주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폭락을 하진 않았는데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 야, 지난주, 지지난주는 애플이 그렇게 빠지더니 이번 주는 결국 테슬라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빠지더라고요. 결국 다시 반토막으로 내려오네요. 혼자서 15%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잠깐 얘기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한 주래요. 여러분들 테슬라 이번 주 빠진 게 거의 이렇게 2주 동안 빠지고 있는데 물론 워낙 좋은 기업이고 고성장주니까 아직 6월 저점까지 안 왔는데 6월 저점까지 오면 이제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때 빠졌던 이후로 최악의 한 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 악재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순위가 역시 이건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또 테슬라 주식 팔 것 같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위터 또 산다고 결국 되니까 머스크가 현금도 없는데 트위터 살려면 돈 어디서 구하겠어요.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10월 19일이 실적 발표거든요. 테슬라가 요 전까지는 주식을 또 못 판대요. 규정상 실적 시즌 직전에는 또 팔면은 안 되는데 요 이후에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먼저 겁먹고 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려서 올 초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 그럴 때는 은행들이나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너도 나도 안 한다 그런데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손절하는 거죠. 머스크 형 미안한데 나 이번에 못 도와주겠어. 다음에 하자 안녕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생각보다 주식을 더 팔아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트위터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데이 지난주에 발표한 게 좀 실망스러웠다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단기 호재 소멸 이제 당분간 행사가 없죠.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3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도 예상치보다 안 좋았고 그러니까 당장의 전기차 판매도 아쉽고 미래 AI 데이도 뭐 당장 아쉽고 심지어 최대 주주인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다니 삼박자가 다 안 좋으니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뭔가 서프라이즈급 이슈가 나와주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좀 비빌될 수 있겠다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까지 좀 잘 버티던 주식들까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제 저는 언제 추가 매수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저는 테슬라 장기 계좌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아직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낙 매크로 이슈가 안 좋아서 3분기 실적 한번 보고 판단할까 또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테슬라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번 주에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은 이슈인데 싹 묻히더라고요. 아마 증시 좋았으면 이런 거 급등할 수도 있는 이슈인데 테슬라가 최초로 투기 등급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되게 호재거든요. 애플도 과거에 오랜 기간 투기 등급에 있던 회사인데 이게 투자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들이 신용평가, 투자 등급을 받는데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돈 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채권 발행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기업의 신용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반대로 신용이 올라간다. 테슬라가 투기 등급의 기업이었는데 투자 등급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더 낮은 금리,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뭐 테슬라가 적자 기업도 아니고 당장 돈이 막 급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S&P라는 대표 신용평가사가 처음으로 물론 다른 데는 아직은 투기 등급입니다. 처음으로 하나, 둘 올려서 BBB로 올렸습니다. 2단계 올렸어요. 상당히 좋은 거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고 있는 기업 AAA, 트리플 A를 받는 건 마소입니다.
요 자료가 좀 돼서 그런데 트리플 A 받는 기업이 마소, 애플, 존슨앤존슨 3개입니다. 이 기업들은 웬만한 국가보다도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뭐 한국보다도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참고로 마소, 애플, 존슨앤존슨은 그 정도의 기업입니다. 아직 테슬라는 B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언젠가 A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지만 시장은 지금 외부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주식을 던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폭락, 반토막 나 있고요. 야, 이 정도면 지금 가격이면 테슬라가 주식 분할하기 전 700슬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00슬라 초반대로. 전 저점이 600슬라 초반이었는데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구간을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또 마소는 뭐 호재 악재는 딱히 없는데 이제 실적 발표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마소가 30% 이상 빠진 건 처음입니다.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마소가 금융위기 때 딱 반토막 났었고 그 이후로는 30% 이상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33%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소도 잘 그동안은 버텼는데 경기 침체 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도 사람들이 안 할 거고 클라우드도 기업들이 줄일 거고 그런 우려가 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발표되는 마소의 실적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조금 안 좋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계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려도 이상할 게 없는 마소조차도 지금 30% 넘게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뭐니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가 빨리 잡혀야 뭐라도 좀 증시가 반등할 빌미라도 있을 테니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물가가 8.3. 지난달에 물가 쇼크 나서 증시 폭락했었죠. 예상치가 8%에서 8.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안 내려간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아니, 연준 의장은 물가 뭐 2, 3%까지 낮춰야 된다는데 8에서 놀고 있으니 이거 세상에. 그래서 올해는 좀 남은 기간 잘 안 내려가고 내년 상반기에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4%, 3%대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내년 초반이 되면요. 기준금리가 4%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물가가 비슷해지는 구간에 드디어 도달하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 그래서 기준금리와 물가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이제 속도가 드디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로 갈수록 증시도 이제 많이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 극대화되는 구간 같아요.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10월 13일이죠. 목요일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니 해도 이제 물가 끝나면 돌아오는 주부터는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는 물가나 연준 금리 인상 이런 거보다도 실적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당분간 10월 한 달간은. 그래서 18일부터 넷플릭스, 19일 테슬라부터 빅테크 실적들 이어지는데 실적은 제가 또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향후 전망치를 다들 어둡게 말할 것 같아요. CEO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좀 말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캘린더는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월간 캘린더 넣어놨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9월 물가지수. 주말에 중국 공산당 드디어 20차 당대회가 있는데 뭐 시진핑 3년임 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 증시에서 별로 반응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슈들은 이제 없어서 요 기간 동안은 10월은 실적 시즌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우량주 고점 대비 하락률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도 정리해 왔습니다. 많이 이제 증시가 또 빠지고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고요. 저도 이제 좀 째려보면서 언제 추가 매수를 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저도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뭐 3대 지수 20% 이상 빠지고 있고 지금 에너지만 잘 버티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주간 수익률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 조금 더 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